어머니들 옛말에 효도는 셀프가 아니라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이 망하고 남편마저 소식이 끊긴 집안에서 눈먼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지옥 같은 일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저 며느리 곧 도망갈 거다라고 주군댔지만 며느리 설씨는 매일 새벽 부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고기 한 점 없는 맹물 곰국이라며 동네 사람들이 비웃을 때 설씨가 솥에 넣은 건 고기가 아니라 자신의 피눈물과 동의보감의 비방이었습니다. 눈먼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한 그 기적의 첫 불꽃, 지금 피워 올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실 거죠? 끝까지 봐주세요. 엄니들 옛날 이야기 좋아하시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여라오. 가슴이 미어지는 효심 이야기거든.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박진사댁이라는 집이 있었슈. 한때는 동네 새들도 그 집 앞에서는 조심해서 날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지. 그런데 글쎄 당파 싸움인지 뭔지 하는 고약한 일에 휘말려서 가문이 하루아침에 폭삭 내려앉았네. 설상가상으로 하나 남은 귀한 아들 박선비는 과거 보러 한양 간 지 3년이 넘도록 소식 한자 없는 거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서 길바닥에 쓰러진 건 아닌지, 집에 남은 거나 못 보는 노모 최씨라. 가녀린 며느리 설씨뿐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최씨는 또 어땠겠어요? 아들 걱정에 매일 밤낮을 피눈물을 쏟으며 울었대요. 내 아들아, 내 새끼야. 하다가 결국 양쪽 눈에 백태가 하얗게 꼈어. 앞을 하나도 못 보게 된 거지.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요. 최 씨가 미안한 맘에 며느리 손을 더듬더듬 잡고는 애미야, 나 같은 건 그냥 산에 내다 버려라. 앞도 못 보는 늙은이가 내 꽃 같은 청춘만 다 갉아먹는구나 하고 통곡을 하면 우리 설씨 며느리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겉으론 방긋 웃으며 말했대요. 어머니, 서방님 돌아오실 때 어머니 눈이 환해져 있어야 우리 서방님 얼굴도 보고 손도 잡아주실 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눈 뜨게 해드릴 테니 그런 말씀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셔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 욕심이래요. 이 집안 사정이 요 모양이 되니까 당숙이라는 박씨 놈이 본색을 드러낸 거요. 가문을 지켜준다는 핑계로 남은 땅이며 재산이며 싹 다 가로채 가더니 이제는 마지막 남은 집터까지 뺏으려고 아주 혈안이 됐지 뭐예요. 설씨가 남의 집 빨래며 바느질이며 손톱이 다 닳도록 일해서 겨우 풀칠을 하는데 이 박씨 놈이 마을 사람들을 꽉 잡고는 설씨네 일 주지 마라, 쌀 한 톨도 팔지 마라 하고 엄포를 놨네. 설씨가 밤마다 눈에 좋다는 밤눈 밝아지는 약초를 찾아 산을 헤매고 다녀도 당장 시어머니 입에 들어갈 쌀이 없으니 기운이 쇠해서 병이 더 깊어지는 거요. 어느 날은 이 처죽일 박씨 놈 새끼가 설씨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주둥이를 나불거리는 거지 뭐니까. 이봐라 설씨,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남편 기다리느라 고생 말고 그냥 우리 집종으로 들어오너라. 그럼 저 눈먼 늙은이 밥은 안 끊으마. 웜에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설씨가 눈을 부릅뜨고 당숙 어른, 저희 서방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제 손으로 모실 거니 다시는 그런 말씀 마셔요. 하고 딱 잘라 말했죠. 박씨 그놈 겉으로는 당숙 어른임네 하면서 속은 시커먼 숫덩이보다 더한 인간이었지요. 설씨에게 면박을 당하고 돌아선 뒤로 고운 마음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오냐 내까짓 게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며 심술보를 잔뜩 부풀렸습니다. 박씨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찾아다니며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저 설씨네는 이미 가망이 없는 집구석이야. 괜히 쌀 한 톨 보태줬다가 나중에 나한테 원망 듣지 말고 아예 발기를 끊게나 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죠. 마을에 힘 있는 자가 그러니 불쌍한 마음이 들던 이웃들도 감히 설씨네 마당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설씨가 산에서 나무라도 해다 팔려고 하면 박씨는 자기네 땅이라며 길목을 막아섰고 냇가에서 빨래라도 하면 부정한 여편네가 물을 흐린다며 바가지를 걷어찼습니다. 박씨의 진면목은 설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오후 설씨가 먹을 만한 풀뿌리라도 캐러 산에 간 사이 박씨는 슬그머니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지요. 앞을 못 보고 방 안에서 신음하던 시어머니는 발소리만 듣고 아가 벌써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박씨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툇마루에 걸터 앉아 뱉은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그 고집센 며느리 년만 믿고 계쇼. 그녀는 이미 마음이 딴 데 가 있소. 서방 죽었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파다한데 제 젊음이 아까워 조만간 야반도주라도 할 기세니 말이오. 차라리 내가 말할 때 우리 집 종으로 들어왔으면 뜨끈한 흰쌀밥이나 드셨을 텐데 쯧쯧. 눈먼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리 아들은 꼭 온다. 우리 아가 설씨가 그럴 리 없다며 울부짖었지만 박씨는 오히려 그 모습이 즐겁다는 듯 껄껄 웃으며 곰방대 연기를 방 안으로 뿜어댔습니다. 어느 날은 설씨가 정성스레 길러온 씨바지용 닭 한 마리를 훔쳐가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설씨가 앞치마를 붙잡고 늘어지자 박씨는 발길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땅에서 자란 벌레 먹고 큰 닭이니 내 것이나 다름없다. 내 서방이 빌려간 돈 이자도 안 갚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사실 빌려준 돈도 없었건만 박씨는 있지도 않은 빚더미를 핑계 삼아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와 솥단지를 두드리고 장독대를 걷어찼습니다. 설씨가 밤새 짠 배를 강제로 뺏어가며 이건 지난달에 마신 물값이다라고 억지를 부리니 세상에 이런 똥물에 튀겨 죽여도 쉬원치 않는 놈.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이런 새끼를 안 잡아가고 아휴. 설씨의 손등은 터져 피가 맺히고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지요. 박씨 놈은 분해서 씩씩대며 물러갔지만 설씨네 뒤주는 이미 바닥이 드러나 텅텅 비어 있었어요. 먼지만 폴폴 날리는데 시어머니는 배가 고파 기운이 없으니 눈의 백태가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설씨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지. 어느 날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비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치고 산짐승들이
아우 하며 으스스하게 울어대는 그 밤.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진 설씨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 뭐니까. 그런데 글쎄 눈을 떠보니 여기가 이승인지 저승인지 모를 정도로 은은한 향내가 감도는 기이한 동굴 아닌 거예요. 몸은 천근만근해 팔다리는 가시덤불에 찍혀 피가 흐르는데 우리 효부 설씨는 제 몸 아픈 건 안중에도 없었슈. 어머니, 우리 어머니 굶고 계실 텐데. 나를 기다리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실 텐데. 설씨가 땅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할 때였었구만요. 동굴 깊은 곳에서 갑자기 허연 안개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더니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백발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수염은 가슴팍까지 비단결처럼 내려오고 눈빛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초롱초롱한 것이 도저히 예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란 설씨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자 노인이 허허허 웃으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인연, 내 효심이 하도 지극하여 산신령도 감동했구나.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시어머니 배고픈 것만 걱정하니 하늘이 어찌 너를 모른 척하겠느냐? 내가 흘린 피눈물이 이 동굴에 잠자던 기운을 깨웠느니라. 설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여기서 죽어도 좋사오나 못 보시는 저희 어머니 눈만은 뜨게 해드리고 싶사옵니다. 제발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약을 구하겠습니다. 노인은 설씨의 간절한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품 안에서 누렇게 빛바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잘 듣거라. 이 책은 세상에 단 한 권뿐인 동의보감의 비선이라. 허준 선생이 세상에 다 내놓지 못한 눈병 치유의 근본 원리가 여기 담겨 있지. 눈은 간의 구멍이요. 정혈의 정수다. 내 시어머니의 눈이 먼 것은 굶주림과 슬픔으로 몸 안의 정혈이 바짝 말라버려 눈동자를 적셔줄 진액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노인은 지팡이로 동굴벽을 툭 쳤고 그러자 벽면에 황금빛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듯 나타났습니다. 약초만으로는 부족하다. 말라버린 골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의 정기를 빌려야 하느니라. 특히 늙은 소의 뼈는 평생 땅을 갈며 하늘의 기운과 땅의 인내를 온몸으로 받아낸 결정체니 사람의 마른 골수를 채우는 데는 이만한 영약이 없느니라. 설씨는 그 비법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노인은 설씨의 머리에 가만히 손을 얹더니 복잡한 약재의 배합과 불을 다루는 법을 주문을 외든 머릿속에 직접 박아 넣어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비법을 전수하던 노인이 갑자기 책을 설씨의 품에 꽉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 이 책의 주인은 너다. 비록 지금은 박씨 놈의 등살에 쌀 한 돌, 나무 한 가치 없으나 이 비법을 품고 정성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다만 명심해라. 이 약은 지극한 정성이라는 불꽃이 없으면 그저 맹물에 불과하다. 내 마음이 식으면 약효도 식는 법이야. 말을 마친 노인이 휘익 소매를 휘두르자 강한 바람과 함께 설씨의 눈이 절로 감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설씨의 품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지요. 꿈인가 싶었지만
머릿속에는 청몽석, 지장수, 그리고 늙은 솥뼈라는 단어가 불도장을 찍은 듯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설씨는 무릎을 탁 쳤죠. 신받다 싶은데. 아차. 솥뼈 살 돈이 어디 있냐고요. 그때 설씨 머릿속에 번쩍하고 스치는 게 있었으니. 바로 마을 도축장 뒤편에 버려진 누런 솥뼈들이었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개들도 안 물어가는 그 낡은 뼈다귀들. 설씨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도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흙탕 속에 굴러다니는 뼈들을 치마폭에 하나하나 싸매는데 남들이 보면 미친년이라 손가락질하겠지만 설씨 눈에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산삼보다 귀해 보였대요. 그래, 정성만 있으면 이 버려진 뼈도 천하의 보약이 될 거야.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셔요. 하지만 이 광경을 당숙놈 수아가 지켜보고 있었네. 저 미친년이 뼈다귀 들고 갔어. 요술을 부리려나 보다. 내일 당장 관가에 찌르자 하고 음흉하게 웃는데 아이고. 설씨 앞날에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치려나 봐요. 집에 돌아온 설씨는 당장 솥을 걸었어요. 그런데 글쎄 불을 떼야 하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요. 박씨 놈이 동네 나무꾼들한테 설씨네 집엔 나무 한 가치도 팔지 말라고 해놨거든. 설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도끼를 들더니 뭘 했는지 아셔요? 자기 방 뒷문을 뜯어내고 삐걱거리는 마루 장판을 다 뽀개버렸대요. 내 방 추운 게 대수냐, 어머니 눈만 뜰 수 있다면 내 몸이라도 태우련다 하면서 제 손등이 터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장작을 패서 아궁이에 밀어 넣은 거예요. 불길이 확 피어오르는데 그 불꽃이 마치 설씨의 마음처럼 뜨겁게 타올랐지 뭐예요. 아궁이에서 불길이 화르르 치솟는데 그건 단순히 나무가 타는 불이 아니었슈. 설씨의 간절함이 깃든 집념의 불꽃이었지. 도축장 뒷마당 진흙탕에서 주워온 그 누런 솥뼈들을 가마솥에 앉히고 나니 설씨의 마음은 급해졌어요. 하지만 노인이 말했잖아요. 정성이 없으면 맹물이다. 설씨는 불길이 한순간이라도 사그라질까봐 잠시도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못했대요. 마루판을 다 뜯어내니 방 안은 한겨울 칼바람이 숭숭 들이치는데 정작 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궁이 앞을 지켰지 뭐여. 장작이 모자라자 이번에는 시어머니 몰래 안방 문짝까지 뜯어냈슈.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맺히고 도끼질 한 번 할 때마다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오는데도 설씨 입에서는 오직 한마디뿐이었대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셔요. 이 며느리가 어머니 눈 꼭 뜨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글쎄 불길만 지킨다고 끝이 아니었다니까요. 노인의 비법서에는 약이 끓는 동안 정성이 마르지 않게 하려면 다리는 이의 숨결과 소리가 약에 스며야 한다고 적혀 있었거든. 설씨는 그 뜨거운 김을 얼굴로 다 받아내며 가마솥 주위를 돌고 또 돌았어요. 밤이 깊어 산짐승이 울고 마을 개들이 짖어대도 설씨는 멈추지 않았슈. 서방님, 한양 땅 어디선가 이 불꽃을 보고 계신가요? 어머니의 어둠을 걷어낼 이 불꽃을 말이어요. 설씨는 졸음이 쏟아지면 제 허벅지를 꼬집어 피를 냈고
목이 타들어가면 마당 구석에 빗물을 떠 마시며 버텼대요. 혹여라도 부정한 기운이 솥에 닿을까봐 사흘 밤낮을 옷 한 번 갈아입지 않고 오로지 기도로 시간을 보냈으니 세상에 이런 지독한 정성이 또 어디 있겠냐고. 마을 사람들은 불 꺼진 줄 알았던 박선비 댁에서 밤마다 붉은 기운이 하늘로 치솟는 걸 보고 저 집 며느리가 필시 신이라도 내린 모양이다 라며 겁에 질려 근처에도 못 갔대요. 가장 기가 막힌 건 말이요. 설씨가 솥 안에 든 뼈다귀들이 제대로 우러나도록 밤마다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 아니요? 뼈야 뼈야, 늙은 소의 고단한 뼈야. 내가 평생 일구었던 그 흙의 기운을 우리 어머니 마른 눈동자에 다시 돌려다오. 며느리의 그 가냘픈 노래가 솥 안에 끓는 물소리와 어우러지니 신기하게도 가마솥 뚜껑이 덜커덩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하더란 말이지요.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는 마당에 말라 죽었던 감나무에서 갑자기 파란 싹이 돋아났대요. 하늘도 그 정성에 감복해서 생명의 기운을 그 집으로 몰아준 거 아니겠어요? 아, 글쎄, 온 동네에 기묘한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이게 그냥 고기 냄새가 아니여.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향이 담장을 넘어가니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아니, 저 집에 쌀 한 톨 없다더니 저게 무슨 천상의 향기냐 하고 수군댔다니까요. 이 소문이 당숙 박씨 귀에 들어가니 가만히 있었겠어요? 분명 요물을 부리는 게다. 저 국을 먹고 노네가 눈이라도 뜨는 날엔 내 계획이 다 수포가 된다 하고 살수들을 보내서 솥을 깨버리라고 시켰지. 그런데 어머나 살수들이 담을 넘어 솥 뚜껑을 잡으려는 순간 솥이 덜덜덜 떨리면서 엄청난 진동을 내뿜는 거요. 놀란 놈들이 자빠지는데 설씨가 부직갱이를 들고 눈을 부라리며 일어났어요. 내 어머니 생명줄에 손대는 놈은 내가 가만 안 둔다.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살수들이 오줌을 지리며 도망갔대도 드디어 우유보다 뽀얀 곰국이 완성됐어요. 설씨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받아 시어머니께 드렸죠. 어머니, 제 정성이라 생각하고 한 모금도 남기지 마셔요. 최 씨가 며느리 정성을 봐서 쭉 들이켰는데 아뿔싸 마시자마자 최 씨가 아이고 사람 살려 애미야 내 속이 다 들어간다. 가슴에 불덩이가 들어왔어 하고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는 게 아니겠어요? 설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비법서가 틀린 건가? 내가 어머니를 죽이는 건가 싶어. 책을 다시 보니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네. 막힌 기혈이 뚫릴 때 환자는 불꽃이 온몸을 휘감는 듯한 고통을 겪을 것이니 이때 멈추면 독이 되고 끝까지 먹이면 영약이 된다. 설씨는 고통스러워하는 시어머니를 꽉 껴안고 울면서 외쳤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셔요. 눈에 막이 거치는 과정이래요. 제발 저를 믿으셔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인연이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다 하면서 당숙놈이랑 관원들이 대문을 쾅 부수고 들이닥친 거요. 칼날이 설씨 목전에 와 닿고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고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설씨의 이 지극한 효심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걸까요?
마을 전체에 고요한 어둠이 깔려야 할 시간인데. 아, 글쎄, 난데없이 철그럭 하는 쇠사슬 소리랑 거친 군화 발소리가 동네 정적을 아주 박살을 내버렸지 뭡니까. 앞장선 건 역시나 그 흉악한 당숙 박씨 놈이었어요. 그 뒤로 포졸들이 몽둥이라 오랏줄을 짤랑거리며 떼거리로 몰려오는데 웜에 그 서슬이 어찌나 시퍼런지 보는 사람 간담이 다 서늘할 지경이었대도 설신의 그 낡아 빠진 살인문이 박씨 놈 발길질 한 번에 우지끈 하고 힘없이 나뒹굴었으니 말 다 했죠. 방 안까지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아까 그 곰국 마시고 한창 몸부림치던 시어머니 최 씨는 그 소동에 놀라 바닥을 긁으며 꺽꺽 신음을 하시네. 이때 박씨 놈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청을 높여요. 여봐라, 이 천하의 불효녀를 보았나. 시어머니 봉양한답시고 해괴망측한 뼈다귀를 고더니 결국엔 노네를 독살하려 하는구나. 여복의 포졸들, 저 요망한 계집을 당장 굴줄로 꽁꽁 묶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설씨의 가녀린 팔을 뒤로 확 꺾는데 아이고, 우리 설씨는 아픈 줄도 몰라요. 오로지 저 솥안에서 끓고 있는 곰국이 식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몸을 뒤틀며 절규를 합니다. 놓으십시오. 이건 독약이 아닙니다. 어머니, 기혈이 막혀 잠시 저러시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지금 멈추면 우리 어머니 평생 어둠 속에서 사셔야 해요. 하지만 박씨 놈은 솥단지에 침을 되뱉으면서 어디서 거짓부렁이냐, 썩은 뼈다귀 고아놓고 의원질이야 하고 비웃는데 아, 글쎄, 담 너머로 보던 동네 사람들도 박씨 권세가 무서워서 편도 못 들고 전연이 미쳤나 봐 하며 돌까지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참말로 세상 민심 고약하구먼요. 설씨는 결국 오랏줄에 굴줄로 꽁꽁 묶였어. 질질 끌려갔어요. 거친 돌길에 버선코는 다 해지고 발등에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설씨 눈은 오로지 시어머니 누워 계신 방만 향해 있네. 동원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설씨 앞에는 엄한 표정의 사또가 앉아있고 그 옆엔 박씨 놈이 미리 돈으로 매수해둔 조 의원이라는 인간이 딱 버티고 서 있었지요. 이 조 의원이라는 자가 아주 고약한 위인이라 사또 앞에서 혓바닥을 놀리는데 기가 막혀요. 사또, 저 국물은 짐승도 안 먹을 사악한 주술이 깃든 동물입니다. 저 노네가 거품 문 것 좀 보셔요. 사또가 눈을 부릅뜨고 설씨를 몰아세웁니다. 내 인연, 가문 망한 게 서러워. 노모를 죽이고 도망가려 했느냐. 설씨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울부짖었어요. 사또, 억울합니다. 저는 오직 동의보감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뼈의 골수는 사람의 정열을 채우는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저 국물은 독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눈을 뜨게 할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러자 조 의원이 코웃음을 쳐요. 아녀자가 무슨 법제를 안다고 감히 의서를 노네? 이때 설씨가 눈을 번쩍 뜨더니 기막힌 제안을 합니다. 사또, 만약 저게 독약이면 제가 먼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사하다면 남은 국물을 어머니께 마저 올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증명을 하겠다니
참말로 그 효심이 하늘을 찌르지 않아요? 사또 명령으로 식어서 묵처럼 굳어버린 곰국이 관하로 실려왔어요. 조 의원은 독이라며 뒤로 쏙 빠지는데 설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덩어리를 한 움큼 집어 입에 쑥 넣었지 뭐예요. 마당에는 정적이 흐르고 박씨놈은 이제 곧 피토하고 쓰러지겠지 하며 음흉하게 웃고 있는데 어머나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설씨는 멀쩡하네? 아니 오히려 사흘 밤낮 고생해서 창백하던 얼굴에 발그레하니 생기가 도는 게 아니겠어요? 사또 보십시오. 저는 멀쩡합니다. 제발 이 약을 어머니께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였어요. 관아 뒤편에서 포졸들을 뿌리치고 누군가 기어 나오는데 아이고 시어머니 최 씨였어요. 아직 몸도 못 가누면서 바닥을 기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눈을 좀 보셔요. 초점 없이 흐릿하던 눈에 미세한 경련이 일더니 눈가를 덮었던 하얀 막 사이로 붉은 핏줄이 돌기 시작하는 거요. 애미야, 내 애미 어디 있느냐? 세상이 왜 이리 환하냐? 최 씨가 해가 비치는 쪽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자빠질 뻔했대도 3년 동안 깜깜하던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애미야, 새벽 안개 속에 내 얼굴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구나. 조 의원은 사색이 돼서 도망가고 박씨놈은 이건 요술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사또는 이미 다 알았죠. 노모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라는 걸요. 사또가 엄중하게 선포했습니다. 설씨의 죄를 일단 미루겠다. 사흘 안에 노모의 눈이 완전히 떠지지 않으면 그때 내 목을 칠 것이니 어서 돌아가 치료하거라. 설씨는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관할을 나섰습니다. 박씨 놈의 살벌한 시선이 뒤통수를 찌르지만 설씨는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어머니 눈에 빛이 돌기 시작했으니 이제 곧 한양간 서방님도 돌아올 것 같은 희망이 샘솟았거든요. 어이쿠, 엄니들. 자, 가슴 팍팍 치실 준비하셔요. 관아에서 겨우 풀려나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돌아가는 설씨 뒷모습을 좀 보셔요. 발걸음은 천근만근인데 어머니가 환하다 한마디 하신 것 때문에 입가가 실룩실룩하니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지. 집에 도착한 설씨 앞에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 뭡니까? 아 글쎄 당숙 박씨 그 천하의 몹쓸 놈이 보낸 장정들이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성껏 다스리던 아궁이 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고 장독대는 깨지고 이불 가지는 마당에 팽개쳐져 있으니 웜에 이걸 어째쓸까잉. 설씨는 절망해서 주저앉을 틈도 없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셔요. 방을 금방 데워드릴게요. 시어머니를 차가운 윗방에 모셔두고 부엌으로 뛰어갔는데 세상에나 가마솥 안의 곰국은 이미 얼음장처럼 식었어. 묵처럼 굳어버렸고 땔감은 단 한 가치도 남지 않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박씨 눈치를 보느라 나무 한 단도 팔지 않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설씨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도끼를 들었어요. 이미 뒷문이랑 마루판까지 뜯어태웠던 그녀의 눈에 남편 박선비가 공부할 때 쓰던 낡은 책상이랑
시어머니가 고이 간직해온 칠기함이 들어온 거요. 서방님, 천벌을 받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눈을 밝힐 수만 있다면 이 책상은 나중에 제가 손톱이 빠지도록 일했어.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설씨는 피눈물을 머금고 남편의 손때 묻은 책상을 부수어 아궁이에 밀어 넣었지 뭡니까. 마른 나무가 타오르며 내는 불꽃은 마치 설씨에 타들어가는 심장처럼 붉게 일렁였대요. 식었던 솥에서 다시 진한 향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냄새가 온 마을을 휘감았으니 참말로 눈물겨운 광경이었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동의보감에 보니까 빛을 보기 시작한 지 사흘 안에 정열을 꽉 채워주지 않으면 눈의 기운이 영영 닫혀버린대요. 비방서에는 흑임자와 구기자를 더해 골수의 기운을 간으로 돌려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가난한 설씨에게 그게 어디 있겠어요? 한편 관아에서 개망신을 당한 당숙 박씨는 독이 오를 대로 올랐죠. 만약 저 노네가 눈을 완전히 뜨면 내 재산은 다 날아가고 난 죽은 목숨이다 싶어서 이번엔 어설픈 장정들이 아니라 북방에서 이름을 날렸던 살수 귀면을 은밀히 불러들였대요. 솥단지에 독을 풀든지 깨버려라. 그리고 그 며느리 손목을 분질렀어. 다시는 불을 못 지피게 해. 아이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짓을. 여러분 같으면 무서워서 살겠어요? 야심한 시각 설씨는 만신창이가 된 손으로 아궁이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얼굴엔 그을음이 가득하고 졸음이 쏟아지는데 소리 없이 담을 넘은 귀면이 솥뚜껑을 향해 마비 독가루를 뿌리려던 찰나 설씨가 갑자기 고개를 회끄는 거요. 살수를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솥 안에서 나는 약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지요. 아직이다. 아직 기운이 부족해. 설씨는 갑자기 가위를 들더니 자기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 아궁이에 던졌어요. 사람 몸에서 피의 전기가 가장 많이 모인다는 머리카락을 태워 그 기운을 솥으로 보내려던 간절한 의식이었던 거예요. 머리카락이 타면서 매캐한 냄새와 함께 불길이 청색으로 확 치솟는데 그 기세에 놀란 살수 귀면도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대요. 이 여편네 기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칼을 내리치려는데 방 안에서 시어머니 최씨가 비명을 질러요. 애미야, 도망가라. 검은 그림자가 내 뒤에 있다. 웜에 눈도 못 보시는 분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게 바로 곰국의 기운이 온몸에 퍼지면서 영적인 감각이 일시적으로 확 살아난 거라지 뭡니까? 설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고 살수의 칼날은 솥단지만 스치며 불꽃을 일으켰어요. 설씨는 이제 가녀린 여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생명줄인 저 솥을 지키겠다는 일념에 부직갱이를 움켜쥐고 여전사로 변신한 거요.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이 솥에 손을 대느냐? 이 안에는 내 서방님 책상과 내 머리카락, 그리고 내 목숨이 들어있다. 내 솥을 깨려거든 내 심장부터 깨라. 설씨는 끓는 솥물을 국자로 떴어. 살수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어요. 48시간 이상 진하게 고아낸 그 골수액은 화상보다 더한 고통을 주며 살수의 눈을 멀게 했고 놈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죠. 마침 사또가 보낸 밀사가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으니 천만다행이지요. 살수가 끌려간 뒤
설씨는 어깨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아궁이 앞에 다시 앉았어요. 드디어 약속된 사흘째 되는 날. 해가 떠오르는데 솥 안의 국물이 이제는 우유 빛깔이 아니라 황금빛이 감도는 투명한 진액으로 변해 있는 거요. 어머니,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드시면 정말로 저를 보실 수 있어요. 설씨는 남은 힘을 다 짜내 사발을 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네? 암행어사 출두 소리인지, 서방님이 돌아오는 소리인지, 마을 사람들은 다 뛰어나갔지만 설씨는 오직 시어머니의 입술에 사발을 대는 데만 집중했어요. 최씨가 마지막 국물을 마시더니 드디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애미야, 이제 보인다. 내 얼굴에 묻은 검댕도 보이고 내 어깨에 흐르는 피도 보이는구나. 내 새끼 참말로 고생 많았다. 베개가 완전히 걷히고 정열이 차오른 눈동자가 아침 햇살에 영롱하게 빛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설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사흘간 자기 생명력을 몽땅 솥 안에 쏟아부었으니 오죽했겠냐고요. 마침내 시어머니 최씨가 눈을 번쩍 떴을 때 그 찌그러져 가던 설씨네 집은 아주 그냥 눈물바다가 됐슈. 3년 만에 며느리 얼굴을 마주한 최씨가 떨리는 손으로 설씨의 그름 묻은 뺨을 어루만지는데, 설씨는 사흘 밤낮 쌓인 피로도 잊고 어머니 품에 안겨겨 엉엉 울었지 뭡니까. 근데 이게 웬일이랴.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 안색이 급하게 변하는 거요. 어머니, 정말로 제 손가락이 몇 개인지 보이셔요? 하고 물었더니 최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며느리를 보다가 이내 눈을 질끈 감으며 미간을 팍 찌푸리는 게 아니겠어요? 보인다. 보이기는 한다만. 애미야, 어찌 내 뒤로 붉은 안개가 이토록 자욱하냐? 온 세상이 핏빛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흐릿하구나. 아이고, 설씨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 뭐예요. 하얀 막은 거쳤는데 이제는 시야가 벌겋게 변하는 혈애가 나타난 거요. 갑자기 기혈이 뚫리면서 눈에 미세한 핏줄들이 감당을 못한 데다 3년 동안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시어머니의 울화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였던 거예요. 곰국으로 뼈는 채웠어도 그 깊은 한까지 다스리기엔 역부족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때 담장 밖에서 아주 재수 없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오네. 당숙 박씨 놈의 사주를 받은 조 의원 놈이 사또 관리들을 끌고 나타난 거요. 조 의원이 최씨 눈을 쓱 보더니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질러요. 이것 봐라. 내 뭐라 했느냐. 법제 안 된 소뼈는 독이라 하지 않았느냐. 눈은 떴으되 핏발이 서고 안개가 꼈으니 이건 눈이 썩어 들어가는 징조다. 저 요망한 며느리가 부린 요술이 노인네 명주를 갉아먹고 있어. 사또 밀사도 당황해서 최씨의 붉은 눈을 기록하는데 당숙 박씨 놈은 이때다 싶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네. 여러분, 저 여자가 끓인 국 냄새 때문에 마을 소들이 병들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건 산 사람 전기를 빨아먹는 사술이요. 아니, 어제까지 설씨 효심에 감복했다던 동네의 사람들도 참말로 너무하지. 그 말에 속아 대문을 걸어 잠그고는 애들까지 시켜서 설씨네 담장에 돌을 던지게 하네. 요물은 떠나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설씨는 그저 망연자실해서 깨진 장독대만 쳐다보고 있었슈. 하지만 우리 설씨가 누구요? 다시 동의보감을 뒤적거리니 혈이 넘치면 화가 되고 화가 성하면 신이 어지럽다는 구절이 딱 보이네? 이제 소변은 소용없고 피를 맑게 하고 화기를 내리는 성년자와 야생벌꿀이 마지막 퍼즐이었던 거예요. 관군들이 잡으러 오기 직전 설씨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사흘만 더 시간을 주셔요. 이번엔 청명한 가을 하늘을 꼭 보여드릴게요. 최 씨가 붉은 눈으로 울며 애미야, 너라도 살아서 도망가라 했지만 설 씨는 서방님 오실 때 제가 없으면 누가 맞이하겠어요? 하며 뒷산 절벽으로 향했지요. 그 성년자라는 게 글쎄 깎아지른 암벽 틈새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놈이라 줄 하나에 목숨 걸고 내려가야 하거든요. 손톱이 깨져 피가 맺히고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인데 설씨는 정신을 붙들고 손을 뻗었슈. 마침 그 시각 마을 어귀에 한 무리의 선비들이 나타났는데 맨 앞에 선 사내가 바로 3년 만에 돌아온 박선비였네. 근데 이 양반이 바로 집으로 안 가요. 품 안의 서찰에는 가문을 망가뜨린 배후가 바로 당숙 박씨라는 영모의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설씨가 절벽에서 성년자를 막 채취하려는데 위에서 박씨 놈 자객들이 나타나 칼로 밧줄을 툭 잘라버리네. 여기서 내 시어머니 곁으로 먼저 보내주마. 밧줄이 풀려나가며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찰나 설씨는 바위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서방님, 어머니를 부탁해요. 그런데 갑자기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더니 자객놈이 비명을 지르며 붉은 피를 쏟네. 누군가 쏜 화살이 놈의 어깨를 꿰뚫은 거요. 삿갓을 눌러 쓴 사내가 나타나 순식간에 자객들을 제압하고는 끊어지기 직전에 밧줄을 잡아 설씨를 위로 번쩍 끌어올려 줬대요. 설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명의 은인을 보려는데 사내는 말 한마디 없이 어둠 속으로 쓱 사라져 버렸네. 그런데 그 사내가 있던 자리에 낡은 부채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건 3년 전 서방님이 한양 갈 때 들고 갔던 바로 그 부채 아니겠어요? 서방님이 오신 거예요? 설씨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오는데 설씨는 이제 알았죠. 아, 내 낭군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설씨는 가슴에 성년자를 꼭 품고 남편이 돌아왔다는 확신에 차서 다시 마을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눈물 젖은 복수극의 서막이 오른 거나 다름없지 뭐예요. 설씨가 천신만고 끝에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고야, 집구석이 아주 아수라장이 돼버렸지 뭡니까.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시뻘겋게 들고 마당을 삥 둘러싸고 있는데 그 기세가 아주 살벌하기 짝이 없어요. 그 와중에 조 의원이라는 작자는 사또 권세만 믿고 기세등등해서는 방 안에 누워있는 최 씨 부인을 밖으로 질질 끌어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 인간이 글쎄, 사람들 보시오. 저 논의 눈 좀 보라고. 저게 피로 물든 게 역병보다 무서운 요술이 아니고 뭐겠소. 이 집구석을 통째로 확 불질러 버려야 우리 마을이 산단 말이오 하고 선동을 해대니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요. 최 씨 부인은 눈이 벌개져서 앞도 안 보이는데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내 애미 건드리지 마라. 내 애미는 법 없어도 살 효부다. 이놈들아 하고 울부짖는데 아이고 그 모습이 참말로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군중을 획 해치고 설씨가 나타났는데 세상에나 몰골이 말도 못해요.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누더기가 됐지. 얼굴이랑 손은 피랑 흙으로 범벅이 돼서 왔거든요. 그런데 말이어요. 그 눈빛만은 아궁이 불꽃보다 더 뜨겁게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설씨가 사자후를 토하듯 외쳤지요. 다들 비키십시오. 시어머니 눈 고칠 약을 드디어 가져왔단 말입니다. 품속에서 성년자를 딱 꺼내 보이니 조 의원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려요. 고작 씨안 몇 알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미 눈이 썩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설씨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부엌으로 냅다 뛰어 들어갔지요. 머릿속엔 오직 하나. 눈이 붉은 건 간의 화기가 치솟아 피가 거꾸로 솟은 것이니 성년자의 찬 기운으로 달래고 벌꿀로 정화해야 한다는 가르침뿐이었거든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하는데 뗄감이 부족하네. 그러자 설씨가 글쎄 자기가 시집올 때 가져온 그 귀하디 귀한 홀레용 비단 치마를 쫙쫙 찢었어. 아궁이에 쳐넣는 게 아니겠어요? 오색 찬란한 비단이 타오르며 불꽃을 내는데 그 속에서 곰국이 다시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지요. 성년자가 들어가니까 고기 누린내는 싹 사라지고 집안 가득 은은한 연꽃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글쎄 횃불 들고 서 있던 사람들도 그 향기에 취해서 슬그머니 손을 내리더라니까요. 정성을 다해 만든 그 약은 국물이 아니라 아주 투명하고 푸르스름한 젤리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뜨겁지 않아요. 시원한 산바람이 눈 속으로 쓱 들어오는 기분일 테니 천천히 드셔요. 최 씨 부인이 그걸 한 입 딱 먹음자마자 머리통이 깨질 듯하던 통증이 씻은 듯 사라졌답니다. 그러더니 눈가에서 검은 핏방울이 눈물처럼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바로 맺혀있던 나쁜 피가 빠져나가는 증거였던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 선비님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마을 정자 아래서 삿갓을 쓴 채 피 묻은 칼을 닦고 있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옆에 있던 이 형방이 나으리 마님께서 저리 고생하시는데 왜 안 나서십니까? 하고 물으니 박선비 눈에 이슬이 맺히면서도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지금 나서면 역적 박씨가 증거를 없애고 달아날 것이다. 내 아내의 고통은 뼈아프지만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저 역당 무리를 일망타진해야 한다. 알고 보니 박선비는 임금님의 비밀 요원이었던 거예요.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영모의 뿌리를 캐고 있었는데 그 뿌리가 자기 집안 당숙 박씨였다니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한편 일이 자꾸 꼬이자 독이 바짝 오른 당숙 박씨는 조 의원을 불러다 무시무시한 짓을 시킵니다. 내일 새벽에 불을 지를 테니 그 전에 저 며느리가 끓이는 솥에 이 가루를 넣어라. 시어머니가 약 먹고 즉사해야 우리가 명분이 산다. 아주 천인공노할 짓을 꾸민 거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부엌.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돌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설 씨는 창문 너머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딱 포착했지요. 조 의원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독가루를 솥에 넣으려는 찰나 설 씨가 펄펄 끓는 약을 국자로 듬뿍 퍼서 들이밀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탐이 나시면 이 약부터 한 사발 드셔보시겠습니까? 엄니들,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설 씨의 그 서슬퍼런 기세에 조 의원은 자색이 됐지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하고 발버둥을 치지만 설 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좋은 약이라면서요. 백운 노이의 비방서에 나온 죽음의 가루를 왜 여기 넣으려 합니까? 당장 무릎 꿇으실래요? 아니면 이 뜨거운 진액을 낯짝에 뒤집어 쓰실래요? 겁에 질린 조 의원이 독가루를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당수 박 씨가 사람들을 선동해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편네가 주술을 부린다. 불태워라. 순식간에 초가집 지붕으로 불길이 치솟는데 아이고 저걸 어찌세. 설 씨는 연기 속을 뚫고 들어가 정신 잃은 시어머니를 마당 우물가로 간신히 끌어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하리만치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 틔워줄 그 귀한 가마솥 약을 두고 갈 수 없어서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안 돼. 저 약이 없으면 어머니는 다시 어둠 속에 갇히신단 말이야. 맨손으로 뜨거운 숯불을 치우며 솥을 지키려는데 갑자기 대들보가 콱콱쾅 설씨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는데 어디선가 굵은 지팡이가 날아와 대들보를 쳐내고는 누군가 설씨 허리를 확 낚아채더라고요. 이 미련한 사람아, 목숨보다 귀한 약이 어디 있단 말이오. 아이고, 이 목소리, 이 따뜻한 품. 3년을 꿈에도 그리던 남편 박선비가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집은 폭삭 무너져 내리고 담장 너머에선 횃불을 든 무리가 저놈은 또 누구냐 하며 몰려오는데 자, 박씨 그 천하의 몹쓸 인간이 장정들한테 소리를 빽 지릅니다. 저놈도 설씨 패거리다. 불길에 타 죽은 걸로 하면 그만이니 한꺼번에 처리해라 하고 독을 품는데 아이고 저 인간은 죽어서 어디를 가려고 저런다니?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개떼처럼 달려드는 그 찰나였어요. 박선비가 글쎄 도포 자락을 나비처럼 휘날리며 품 안에서 번쩍이는 걸 딱 꺼내 드는데 그게 새벽달보다 더 서슬퍼런 금속 빛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천둥번개 같은 목소리로 외칩니다. 상도를 어기고 천륜을 저버린 역적 박다로를 엄벌하라. 암행어사 출도야. 마을 어귀에서 출도야 소리가 산천을 울리는데 삿갓을 획 벗어 던진 선비 가슴팍에 임금님 인장이 새겨진 마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지 뭡니까. 뒤이어 이 형방이 이끄는 관군들이 담을 넘고 대문을 박살내며 들이닥치니 박씨놈은 얼굴이 흙빛이 됐어. 무릎을 팍 꿇었지요. 어사. 내가 죽었다더니 어떻게 하고 말을 더듬는데 박선비 칼끝이 그놈 목줄기에 닿았어요. 당신이 내 가문을 망치고
어머니 눈까지 멀게 한 것도 모자라 오랑캐랑 내 통의 나라까지 팔아먹으려 한 죄를 모를 줄 알았더냐. 박선비가 당장이라도 요절을 낼 기세인데 설씨가 타버린 소매를 붙잡으며 말려요. 서방님, 복수는 나중에도 합니다. 지금 어머니 눈을 보셔요. 불길에 놀라 기혈이 꼬였으니 지금 약을 안 올리면 영영 기회를 놓칩니다. 박선비가 아내를 보니 아이고 세상에. 고운 손은 화상으로 짓물러 터졌고 머리카락은 불에 그슬려 엉망인 거예요. 부인, 내가 너무 늦었소. 하며 아내를 부축하는데 참 눈물 없인 못 보겠더라고요. 설씨는 아픈 줄도 모르고 미소 지으며 가마솥에서 마지막 진액을 떴는데 아 글쎄 그 약이 불길 속에서도 안 타고 영롱한 황금빛으로 변해 있더랍니다. 이게 바로 골수와 성년자 그리고 며느리의 지극정성이 합쳐져 전설로만 내려온다는 천명계 안탕이었던 거죠. 설씨가 떨리는 손으로 그 뜨거운 약을 식혀가며 시어머니 입술에 적셔드립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셔요. 이제 환한 세상 보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 최 씨는 연기에 질려 숨을 헐떡이면서도 며느리 목소리에 입술을 달싹이는데 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마자 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확 솟구치는 거예요. 뼛속까지 불길이 스며드는 것 같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설씨가 시어머니를 꽉 껴안고 같이 견뎌냈지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눈을 덮고 있던 시뻘건 핏발들이 썰물 밀려나듯 싹 사라지더니 맑은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는데 세상에나 새벽 첫 햇살이 그 눈동자에 맺히는데 그게 얼마나 맑고 투명하던지 보인다. 내 자식들이 보여. 애미야, 내 얼굴이 보여. 그 으름과 피로 범벅이 된 며느리 얼굴을 보며 최 씨 부인이 오열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는 몽둥이며 횃불을 다 내려놓고 고개를 못 들어요. 우리가 천사를 요물이라 했구나 싶어. 다들 수치심에 몸을 떨었지요. 하지만 박씨 놈은 끝까지 요술이다 하고 발악을 하길래 박선비가 영모 서찰을 떡하니 내놓고 관군들 시켜서 개 끌듯이 끌고 가게 했답니다. 조 의원 그 작자도 같이 포승줄에 묶여 나갔으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하죠. 심판은 끝났지만 설씨가 그만 남편 품에서 스르르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3년 기다림에 사흘 밤낮 사투에 불길 속까지 뛰어들었으니 몸이 버티겠어요? 박선비는 통곡하며 아내를 안고 타버린 집을 나서는데 시어머니 최 씨는 이제 훤히 보이는 눈으로 쓰러진 며느리를 보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웁니다. 며느리가 바친 건 소뼈가 아니라 바로 자기 목숨이었던 걸 이제야 다 본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죄스러운 마음에 너도 나도 나서서 타버린 집을 치우고 박선비는 뺏겼던 가문을 다시 세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군 노이의 비법서. 마지막 장에 적힌 무시무시한 경고였어요. 남의 눈을 밝히기 위해 제 정혈을 다 쏟은 자는 영원히 잠들 수 있으니 이번엔 받은 자가 베푸는 자를 살려야 하느니라. 아이고, 엄니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이제는 눈을 뜬 시어머니가 죽어가는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 솥을 걸어야 할 처지가 된 거예요. 세상은 이제야 새벽 안개를 걷어내고 눈부시게 밝아왔건만
그 빛을 선물한 우리 설 씨는 어찌 됐느냐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지요. 3년 만에 세상을 다시 보게 된 시어머니 최 씨가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다가 침상에 누운 며느리를 딱 보더니만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을 합니다. 애미야, 내 새끼야. 너를 어쩌면 좋으냐, 너를 어째. 눈이 멀었을 땐 몰랐던 참혹한 진실이 이제야 보인 거예요. 설 씨의 그 곱던 손등은 불길에 대어 생살이 다 문드러지고 진물이 질질 흐르지. 손가락 마디마디는 뗄감 패느라 굵어질 대로 굵어졌어. 굳은 살이 박여 있지. 어디 그뿐인가요? 숱 많던 머리카락은 아궁이 불살린다고. 제 손으로 싹둑 잘라 던져서 듬성듬성하고 얼굴은 사흘 밤낮 연기에 그을려 해골처럼 초췌해졌거든요. 우리 설 씨의 생명력이 가마솥 진액으로 싹 빠져나가서 시어머니 눈으로 옮겨간 것만 같으니 박선비도 아내 곁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의원 말이 기혈이 다 타버려. 영혼이 몸을 떠나려 한답니다. 숨은 붙어 있는데 정신이 돌아오질 않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최 씨 부인이 누굽니까? 며느리 정성을 먹고 눈을 뜬 분 아니에요. 눈물 쓱 닦고 일어나는데 그 눈빛이 예전의 흐리멍덩한 노네가 아니에요. 아들아,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어미가 눈먼 동안 이 아이는 내 입에 들어갈 미음 한 그릇을 위해 제 살을 깎았다. 이제는 내가 저 아이를 위해 솥을 걸 것이다. 최 씨 부인이 타버린 부엌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지요. 석갈에는 무너지고 재가 가득한데 글쎄 우리 설 씨가 목숨 걸고 지킨 가마솥만은 듬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더랍니다. 최 씨 부인은 빗자루를 들고 잿더미를 쓸어내고 맑은 우물물을 길어와 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쇠 솥을 문지르는 그 거친 손길에 며느리를 향한 참회와 보은의 염원을 꾹꾹 담아서 말이죠. 그런데 이때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설 씨를 요물이라며 돌 던지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모여드는 게 아니겠어요? 마을에서 제일 구두쇠라는 김 부자가 10년 묵은 장뇌삼을 들고 와서 우리가 무지에서 귀한 분을 몰라봤네. 제발 이걸로 부인을 살려주게 하며 무릎을 꿇고 안악들은 쌀 한 홉, 달걀 한 꾸러미, 들기름병을 들고 줄을 섰어요. 마님이 깨어나셔야 우리 마음의 짐도 덜 수 있습니다. 하고 빌면서 말이죠. 최 씨 부인은 그 식재료들을 보며 결심했지요. 동의보감에 나오길 백하구의 정성을 모은 백가반은 귀신도 감동시킨다 했거든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솥뼈를 구하듯 이번엔 온 마을의 마음을 모아 대보구패탕을 끓이기로 한 겁니다. 눈먼 3년 동안 귀와 코로 익혔던 그 신들린 불 조절 감각을 다시 꺼냈지요. 애미야, 내가 내 눈이 되어 주었을 때 나는 국 냄새만으로 내 마음을 읽었단다. 이제는 내 손끝으로 너의 무너진 기운을 세워주마. 장뇌삼, 국이자, 햅쌀을 정성껏 다스리고 아들 박선비는 붙잡던 손에 피가 나도록 나무를 팼습니다. 온 마을이 한 여자를 살리려고 마음을 모으는 참으로 장관인 식치의 장이 열린 거예요. 사흘째 밤 솥에서 며느리가 끓였던 묵직한 냄새와는 다른 아주 맑고 깨끗해서 정신이 확 드는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가에 실핏줄이 터지도록 아궁이를 지켰지요. 마침내 약이 완성되어 설 씨의 방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설 씨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운 밀랍 인형 같았어요. 최 씨 부인이 숟가락으로 약물을 입술에 적셔봐도 입이 굳게 닫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최 씨 부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약을 제 입에 머금어 며느리 입술로 하나하나 흘려 넣어주며 울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가면 나는 이 밝은 세상을 누굴 보며 살란 말이냐? 내 서방도 돌아오지 않았느냐?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다오. 시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설 씨의 뺨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며느리가 선물한 광명의 정수였지요. 그 눈물 한 방울이 입술 사이로 스며든 순간, 아 글쎄, 설 씨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어머니 하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박선비는 아내 손을 붙잡고 엉엉 울고 차가웠던 설 씨 손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집 밖에서 암행어사 박선비는 들으라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요. 한양에서 온 왕실 전령이었지요. 역적 박다로를 잡는데 며느리 설 씨의 공이 크다 하여 전하께서 친히 선물을 내리셨다. 상자를 열어보니 조선 팔도에 딱 한 알뿐이라는 전설의 약재 빙편과 함께 세상에나 정경부인 첩지가 번쩍거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엄니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딨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우리 설 씨 앞에 펼쳐진 운명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천번더기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새벽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에 왕실 전령이 가져온 보물함이 딱 열리는데, 아 글쎄,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계곡물처럼 차갑고 맑게 확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그 함 안에는 조선 팔도 뒤져도 구경조차 못한다는 빙편이 영롱한 빛을 뿜으며 들어있었거든요. 박선비가 임금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귀한 약재를 시어머니가 정성껏 끓여둔 탕약에 넣었지요. 빙편이 녹으면서 내는 소리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청아하더니만 최 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걸 며느리 입술에 흘려보냈습니다. 그 순간 사흘간 송장처럼 누워있던 설 씨 가슴이 헉 하고 크게 들썩이는 거예요. 막혔던 정신 구멍을 빙편이 확 뚫어버린 거지요. 설 씨가 가느다랗게 눈을 뜨는데 제일 먼저 본 게 환하게 웃으며 우는 시어머니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보이십니까? 제 얼굴이 보이셔요? 보인다, 애미야. 이 늙은이 살리려고 내가 바친 그 모진 세월이 이제야 내 가슴을 치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고부가 붙잡고 우는데 박선비가 임금님의 첩지를 딱 펼칩니다. 부인, 전하께서 당신의 효심을 치하하며 조선 최고의 명예인 정경부인으로 봉하셨소. 잿더미 마당에 왕실의 붉은 첩지가 놓이니 마을 사람들이 죄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아이고,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 뒤엔 꼭 사단이 나요. 설 씨가 기력을 좀 차리려는데
한양 궁궐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중전 마마가 며칠째 수라를 못 들고 온몸이 나무 토막처럼 굳어가는 괴상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이들이 별짓을 다 해도 숨소리만 희미해지니 임금님이 급히 박어사를 불렀지요. 그대 부인이 죽은 뼈로 눈먼 차를 살렸다며? 중전을 좀 살펴줄 수 없겠느냐? 우리 설씨 몸도 다 안 나았는데 단호하게 일어납니다. 임금님이 빈편으로 저를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를 갚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시어머니 손 꼭 잡고 인사한 뒤 화려한 예복 대신 약초 캘 때 입던 정갈한 무명옷에 그 가마솥 파편 하나를 부적처럼 품고 궁으로 향했지요. 궁에 도착하니 아이고 내의원 어이라는 작자들이 시골뜨기 약초쟁이가 어디를 드느냐며 길을 막고 무시를 하네. 하지만 우리 설씨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이 대감. 의술은 책 속에 있지만 생명은 솥 안에 있습니다. 대감들이 못 보는 중전마마의 허기를 저는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일가를 하는데 제 가슴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중전마마 침소에 들어가 보니 진한 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마마 안색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고 손발은 얼음장 같아요. 설씨는 맥을 짚는 대신 상궁을 불러 뭘 드셨나 물었지요. 산의 진미만 드시다가 스트레스로 요새는 맑은 차랑 달콤한 과실만 드셨습니다. 설씨가 중전 입술 옆에 노란 반점이라 손톱 끝에 푸른 기운을 딱 보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건 굶어서 생긴 병이 아니라 너무 귀한 것만 먹어서 독소가 쌓인 부기병에다가 약재랑 음식이 부딪혀서 기가 꽉 막힌 식독이었거든요. 어이 대감 인삼을 올리셨습니까? 그게 바로 화근입니다. 어이들이 노발대발하죠. 기운 없으신데 인삼이 당연하지. 하지만 설씨는 당당했습니다. 중전마마는 지금 기운이 없는 게 아니라 화기가 치솟아 통로가 막힌 거예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란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귀한 약재가 아니라 저작거리에 흔하디흔한 무랑 미나리입니다. 궁궐 전체가 중전마마께 무와 미나리라니 하고 발칵 뒤집혔지만 임금님은 설씨의 그 지독한 진심이 담긴 눈빛을 믿어주셨어요. 좋다. 오늘부터 수라가는 정경부인 설씨의 명을 따르라. 설씨는 즉시 수라간으로 내려가 금그릇 다 치우고 투박한 옹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살렸던 그 가마솥의 원리를 살려 황실보은의 곰국을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단순히 고기만 넣는 게 아니라 막힌 기운을 뚫어줄 성년자 씨앗이라 찔레꽃 열매를 섞어서 말이죠. 전국에서 모인 어이들이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설씨 손끝에서 다시 한번 기적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엄니들, 이제 대단원의 막바지예요. 이 대목은 정말 가슴이 뻥 뚫리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우리 인생사의 진국 같은 이야기니까 끝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셔요. 궁궐 수라간 하면 전국 팔도 진상품이 가득한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글쎄 그곳 공기가 설씨 살던 시골집 뒷산보다 더 차갑고 살벌하더라고요. 내의원 어이놈들이며 상궁들이 우리 설씨를 운 좋은 안악이라고 무시하며 눈을 부라리는데
수석어의 조대감이란 작자는 중전마마께 탈이라도 나면 내 가문은 멸문지화다 하고 겁박까지 주지 뭡니까. 하지만 우리 설씨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소매를 걷어붙였지요. 화려한 청동 솥은 다 밀어내고 시어머니 눈 뜨게 했던 그 낡은 가마솥 파편을 아궁이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정성과 눈물이 배어있는 그 파편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었으니까요. 조대감, 의술은 병을 다스리나 식치는 사람을 다스립니다. 마마는 기운이 없는 게 아니라 넘쳐서 체한 것이니 저는 오늘 그 막힌 길을 열 것입니다. 설씨는 맑은 지장수에 단단한 사고를 넣고 무껍질과 미나리 뿌리로 기름기를 싹 잡아냈어요. 밤새 솥 옆을 지키며 물소리가 맑은 청음으로 바뀔 때까지 단 한순간도 앉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중전마마 병세 뒤에는 조대감 일당의 구린 음모가 숨어 있었지 뭡니까. 그놈들은 중전이 낳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설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검은 그림자들이 수라간에 스며들어 아궁이에 물을 뿌리거나 국에 소금을 들이부으려는데 내 놈들의 배후를 모를 줄 알았더냐.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바로 우리 박선비였어요. 임금님 밀명을 받고 아내의 솥을 지키어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던 거죠. 자객들을 단숨에 제 앞에 압송하고 나니 설씨와 박선비가 눈을 딱 마주치는데 긴 말이 필요 없었지요. 아내는 솥 앞에서 생명을 살리고 남편은 뒤에서 칼로 어둠을 막아내니 이보다 더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새벽녘이 되자 수라간에 무의 시원한 향과 미나리의 청량함이 진동하는데 어이들도 그 향기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니 말 다 했죠. 설씨는 마지막으로 성연자 하나를 으깨 넣으며 이제 올리겠습니다 하고 선포했지요. 임금님도 초조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설씨가 맑은 국물을 떠서 중전마마의 굳게 닫힌 입술에 적셨습니다. 마마, 어머니 눈을 뜨게 한 정성입니다. 부디 기운을 받으소서. 그 간절한 목소리가 닿았는지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넘기던 중전마마가 꿀꺽하고 국물을 삼키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창백하던 얼굴에 홍조가 돌고 맺혀있던 식독이 싹 녹아내리더니 중전마마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답답하던 가슴에 찬바람이 부는 듯 시원하구나. 임금님이 환희에 차서 설씨 손을 잡고 그대가 나라의 어머니를 살렸도다 하며 극찬을 쏟아냈지요. 조대감 일당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요. 임금님은 감격해서 설씨에게 내의원 총관이라는 어마어마한 벼슬을 내리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 설씨는 비단옷 대신 무릎을 꿇고 청했습니다. 전하, 도성박 백성들이 괴질과 굶주림에 눈이 멀고 사지가 뒤틀리고 있습니다. 소인은 궁궐의 차보다 백성들의 눈물 섞인 국물 한 사발이 더 절실하옵니다. 저를 백성 곁으로 보내주소서. 그 효심이 이제 자애로운 성품으로 승화된 걸 본 임금님은 그대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다 라며 전국의 창고를 열어 솥뼈와 땔감을 보급하라 명하셨지요. 설씨는 가마솥 3개를 술에 싣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박선비는 짐꾼을 자처하고 눈을 뜬 시어머니 최씨도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동행했지요.
고향 마을은 참혹했어요. 괴질 때문에 눈이 멀고 기운 없이 누운 백성들이 설씨를 보고 통곡했지요. 설씨는 광장에 거대한 솥을 걸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보민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들레 뿌리며 엉겅퀴를 넣어 독소를 빼내니 국 한 사발 마신 노인이 눈물을 흘리고 기어 다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아들이 한마음으로 솥을 젓는 그 모습은 백성들에게 등불 그 자체였지요. 공국 연기 속으로 괴질은 흩어지고 마을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선비는 정승이 되고 설씨 가문은 대대로 존경받는 명문가가 되었어요. 설씨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백성들은 흰 옷을 입고 내일처럼 통곡했지요. 그녀의 무덤 앞에는 비석 대신 작은 가마솥 석상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솥뼈 끓이는 정경부인이라 부르며 기렸답니다. 엄니들, 오늘날 우리가 기운 없을 때 따뜻한 사골국 찾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백 년 전 한 여인이 바친 그 지극한 정성이 우리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거라고요. 눈먼 이를 뜨게 한 건 비방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정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속에 따뜻한 가마솥 온기 하나씩 품고 돌아가셔요. 다음에도 더 맛깔나는 이야기 들고 올 테니 그때 또 만나요.